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레나 존스 작가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아냈던 천재 소녀 탐정 에거사 오들리. 이번에는 런던의 유명 박물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과연 에거사는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두 번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한 장. 규칙 위반자. 저 영화 끝내준다. 오데온 극장을 걸어 나오며 리암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저녁 공기는 기분 좋게 따뜻했고 레스터 스퀘어는 아직 서성대는 사람들로 붐볐다. 리암과 나는 그들을 헤치며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상자 바닥에 붙은 마지막 팝콘을 힘들여 꺼내는 동안 리암은 휴대폰을 다시 켰다. 우리는 막 최신 범죄 스릴러 영화 미드나잇 딜리버리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를 본 감상을 리암과 교환하고 싶었다. 난 창문 닦는 사람이 탐정일 줄 알았어. 낄대 안 낄대 다 끼잖아. 하긴 탐정치곤 사람이 너무 느리긴 했어. 내가 웃었다. 브리아나도 봤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걘 왜 못 온 거야?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리암이지만 브리아나도 그에 못지않게 친했다. 우리 셋은 자주 함께 어울려 다닌다. 아, 숙제가 남은 것 같던데. 리암의 말에 내가 낄낄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방학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야 숙제를 시작했군. 리암과 나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숙제를 해치웠지만 브리아나는 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편이었다. 한 번은 브리아나가 등교하면서 숙제하는 걸 본 적도 있다. 리암이 문자를 보내느라 바쁜 걸 본 나는 쓰레기통을 찾아 빈 팝콘 상자를 버렸다. 쓰레기통 근처 입간판 맨 위에 큰 글씨로 런던 시장이 주최하는 불꽃놀이 라고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자세히 훑어보았다. 15,000개가 넘는 폭죽이 터지는 화려한 볼거리가 일요일 템스강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다. 불꽃놀이를 왜 9월에 하지? 리암이 다가오는 걸 보고 내가 물었다. 보통은 11월 별표 가이 폭스나잇에 맞춰 하지 않았어? 게다가 늘 토요일에 했던 것 같은데. 별표 가이 폭스나이트,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인 가이 폭스의 체포를 기념하는 날로 11월 5일이다. 리암이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거 좀 봐. 뉴스 특보였다. 속보, 대형 박물관에서 살인사건 발생. 나는 익숙한 흥분을 느끼며 잠시 그 붉은색 글자들을 바라봤다. 런던의 수도 시설 전체가 오염될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던 붉은 점액질 사건을 해결한 지 5주가 지났고 슬슬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다. 지금 런던은 너무 조용하고 해결해야 할 사건도 없어서 여름 방학을 평소처럼 신나게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리암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링크를 클릭했다. 아직 정보가 많지는 않았다. 오늘 저녁 대형 박물관에서 폐관 시간 직후에 직원 한 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은 아직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침입자를 막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물 하나가 진열장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졌다. 행복감이 스멀스멀 솟아올랐다. 드디어 진짜 사건이네. 휴대폰을 돌려주며 리암과 눈을 마주쳤다. 가자, 조사해야지. 리암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에거사, 너 사람이 살해당했다는데 설마 기뻐하는 건 아니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리암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건만. 당연히 아니지.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손톱을 살폈다. 까만 바탕에 은색 별이 박혀 있었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별 모양으로 손톱을 꾸며 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박물관을 돌아다닐 수는 없을 거야. 꿈에도 그리던 모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니,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No case too odd, no case too odd. 이상하기만 한 사건은 없다. 기억해? 어딘가 틈이 있을 테니 찾아보면 돼. 나는 오들로 연구소의 좌우명을 리암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 오들로를 가지고 놀리는 게 너무 싫었다. 오들리, 오드볼, 오드보드, 오드삭스. 별명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말을 살짝 비틀어 오들로 연구소의 좌우명으로 삼아버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딱히 이상해 보이지도 않잖아. 리암이 말끝을 흐렸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리암의 팔을 잡고선 레스터 스퀘어에 모인 군중을 서둘러 헤치고 지하철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리암이 휴대폰에 뜬 기사를 읽으며 내 뒤를 비치적 따라왔다. 여기 보면 박물관을 폐쇄했대.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아무리 너라도 안으로 들어갈 순 없어. 아, 내가 정문으로 들어갈 거라고 누가 그래?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리암을 마주 보았다. 그러고는 엄마의 검은색 열쇠가 달린 은색 체인 목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그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었다. 문지기 조합이라는 비밀 조직의 열쇠였고 이것만 있으면 런던의 모든 지하 통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리암이 눈살을 찌푸렸다.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터널을 이용하다가 돌리베이라 교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교수는 조합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나도 엄마처럼 문지기 조합 요원이 되려면 물론 나는 진심으로 그걸 원한다. 조합 능력시험준비위원회가 만든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언제 시작될지 모르잖아. 벌써 5주나 기다렸다고. 그렇지만 터널에 들어갔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교수님도 그러셨잖아. 내가 규칙을 어기면 시험을 보지 못할 거고 문지기도 될 수 없다고 말이야. 나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래도 이번 딱 한 번만 열쇠를 사용한다면 눈치 못 챌 거야. 안 그래? 틀림없이 잘 피해 갈 수 있을 거야. 리암이 자신의 팔에서 내 손을 떨쳐냈다. 넌 안 갈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보통 리암도 재미있는 일이 있다 싶으면 곧장 달려드는 편이었다. 에거사,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하지만 넌 지금 범죄 현장에 함부로 침입하려 하고 있어. 잘못하면 요원이 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나는 리암이 제시한 첫 번째 이의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래서 요원이 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의는 무시하기로 했다.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단서를 찾아서. 그렇다 해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지. 나는 리암을 설득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리암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 마. 내가 잘 알아서 할게. 넌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봐 줘. 목요일에 학교에서 메모한 걸 비교해보자. 좋아. 근데 제발 조심해. 아, 알았어. 이도 저도 아니면 숟가락으로 터널을 파지. 뭐. 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빠삐용을 들먹였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리암이 비꼬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웃음을 참으려는 게 드러나 비꼬기는 실패해버렸다. 난 항상 계획이 있지. 내가 대답했다. 뉴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메모 남길까? 리암이 물었다. 참, 그 말 하는 걸 까먹었네. 아빠가 담에서 벽돌이 삐져나온 걸 보고 시멘트로 발라버렸어. 거기엔 더 이상 메모를 남길 수 없을 거야. 진짜? 말리지 그랬어.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말릴 새도 없었어.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리암이 고개를 저으며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듯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 벽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목요일에 학교에서 보자. 나는 리암에게 손을 살짝 흔들어주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를 걸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오늘 밤 특권층 아이들이 득실되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에거사 오들로는 없다. 지금부터 나는 세계적인 추리소설가 에거사 크리스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설탐정 에거사 오들리다. 나는 지하철에 올라타 철커덕거리는 소리에 몸을 맡긴 채 박물관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내게는 채널 변경이라는 유용한 능력이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벗어나 뇌의 다른 부분에 접근하는 기술이다. 나는 눈을 감고 이 기술을 사용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우선 변장도 필요할 거고 폐관 시간 이후에도 박물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럴싸한 이유도 마련해야 한다. 하이드파크에 도착할 무렵에는 얼추 계획이 다 짜였고 나는 얼른 실행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다. 서펜타인 호수 옆길을 바삐 지나가면서는 나도 모르게 벤치 여러 개를 살피며 오랜 친구 JP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다 문득 JP가 더는 노숙자가 아니라서 공원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JP는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했는데
싼 가격에 숙소까지 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JP에게는 진심으로 잘된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 나눴던 잡담이 그립기도 했다. 관리인 숙소가 가까워지자 나는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점검했다. 일단 아빠의 눈에 띌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아빠는 내가 자러 간다고 생각할 테니까. 팝콘 말고는 먹은 게 없으니 출발하기 전에 샌드위치도 하나 만들어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빠, 나왔어요. 애거사, 영화는 어땠어? 너무 끔찍했고, 그래서 진짜 멋졌죠. 엄청 웃겼고요. 아빠는 식탁에 앉아 공원의 조경 계획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아빠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다. 재밌었다니 다행이구나. 밥은? 팝콘만 조금 먹었어요. 내가 말했다. 아빠는 내가 끼니 거르는 걸 싫어한다.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먹어. 아빠가 말했다. 내가 활짝 웃었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나는 당장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빵에 버터를 펴 바른 뒤 땅콩 버터와 샐러드 크림을 한 층씩 덧발랐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도전해 보고 싶었다. 사실 나는 지난 학기에 프랑스어 요리책에서 본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다가 지나친 실험 정신 때문에 음식을 망친 경험이 있다. 그때 겪은 대재앙으로 한동안 요리에 자신감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는 끝났고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나는 빵 두 조각을 맞붙이면서 머릿속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아빠가 가진 열쇠 중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았다. 아빠는 하이드파크의 모든 문과 쇠창살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창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난 나가고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네? 어디 가요? 나는 빵칼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샌드위치는 삼각형으로 잘라야 더 맛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왕립원예 협회에서 일하는 전문 원예사와 만나기로 했어. 아빠의 말투가 어딘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다. 전문 원예사? 응, 아주 권위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운 좋게 만날 기회가 생겼어. 내가 일어났을 땐 난 벌써 나가고 없을 거야. 아빠가 헛기침을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양새가 좀 억지스러웠다. 그러나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시간은 없었다. 경찰이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기 전에 범행 현장을 조사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알았어요. 나 그럼 올라가요. 아빠가 벽시계를 흘깃 올려다보았다. 이제 겨우 8시 반인데 좀 이르지 않니? 저 같은 10대가 어른들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해야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하긴. 아빠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뭐 하다 잘 거니? 나는 최대한 순진무구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별건 없어요. 영어 수업에 필요한 책 좀 읽고 방학 초에 쓴 에세이를 다시 훑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샌드위치 접시를 집어들고 문으로 갔다. 아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그럼 아침에 봐요. 그래. 잘 자라, 아가. 나는 1층 층계참에서 멈춘 뒤 아빠 방 쪽으로 기어 들어갔다. 우리 집 고양이 올리버가 침대 위에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아빠는 고양이가 침대 위에 올라오는 걸 질색하지만 올리버는 막지 못했다. 나는 빽빽한 열쇠 거리에서 필요한 열쇠 한 벌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다음 층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샌드위치는 맛이 엉망이었다. 이 레시피는 앞으로 시도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에 새겨두었다. 빈 접시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내 방은 우리 집 맨 위층에 있는 비스듬한 다락이다. 방에는 조개와 깃털, 화석, 오려둔 신문 기사들과 정교한 분장 도구 등 재미있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빅토리아 여왕의 흉상과 색깔별로 코드가 붙은 눈 색깔 차트도 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추리소설가 에거사 크리스티의 초상화도 침대 머리 위에서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위대한 작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탐정 에르큘 푸아로의 초상화 역시 문 뒤에 붙어 있었다. 그러다 다시 문지기 조합 생각이 떠올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합의 시험에 관해서였다. 그 생각은 여름 내내 귓가를 맴도는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시험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었기에 나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밤중이라도 방심해선 안 됐다. 그게 핵심인 듯했다.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나는 부디 조합에서 빨리 시험을 진행해 주기를 바랐다. 나는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베레모를 벗어 상자 안에 잘 넣어 두었다. 그런 다음 옷과 분장 소품을 걸어두는 옷걸이로 가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대형 박물관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박물관의 전경이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눈을 감고 채널 변경을 해서 관련 정보가 저장된 곳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구식 서류함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유니폼 항목을 찾아 손글씨로 적힌 카드를 훑는다. 마침내에서 박물관을 찾은 뒤 하위 카테고리에서 대형 L을 고른다. 내가 봤던 대형 박물관의 모든 유니폼이 상상의 사진으로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내 나이 또래에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 보이는 안내원 유니폼을 불러낸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아주 간단한 복장이다. 이거면 되겠군. 옷걸이에 걸린 옷을 휙휙 넘긴 끝에 적당한 셔츠와 바지를 골랐다. 아래 상자에서는 검은색 인조 가죽 벨트와 두꺼운 고무 굽이 달린 닥터마틴 키 높이 부츠 한 켤레를 꺼냈다. 나는 중고품 가게에서 득템한 그 부츠를 아주 좋아한다. 재빨리 무릎까지 오는 빨간색 깅엄 셔츠 드레스를 벗고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옷이고 역시 중고품 가게에서 샀다. 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었다. 다음은 액세서리를 착용할 차례. 늘어나는 끈이 달린 통행증을 벨트에 끼우고 가장 기본 스타일의 신분증을 가슴에 핀으로 꽂았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펠리시티로 적혀 있다. 펠리시티는 내가 SNS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에르큘 푸아로의 비서 이름인 펠리시티 레몬에서 따온 것이다. 끝으로 머리를 뒤로 둥글게 말아묶고 조금 더 정교하게 위장하기 위해 태가 두꺼운 안경을 꼈다. 이 안경은 가짜 눈썹, 선글라스, 머리를 묶는 스카프, 얼굴 상처 스티커, 덥수룩한 눈썹 등 위장 소품이 잔뜩 든 옷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고는 작은 공책과 펜, LED 헤드랜턴, 잠금장치 해체 키트, 탐정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한 면봉이 든 플라스틱 병과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주머니가 불룩해졌지만 어딘가에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가방을 가져가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준비를 끝내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꽤 그럴싸하군. 겉옷이 더럽혀질까봐 비닐로 된 긴 비옷을 겹쳐 입었다. 평소였으면 비가 올 줄 모르고 영국에 도착한 관광객들에게나 팔릴 것 같은 이 못생긴 덮개를 입고 집을 나서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법. 엄마, 나중에 봐. 침대 옆에 놓인 엄마 사진에 대고 인사했다. 엄마는 길고 풍성한 치마를 입고 큰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 나는 편하지만 세련된 엄마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책이 잔뜩 실린 자전거에 걸터 앉아 있었다. 경찰은 엄마가 자전거에 실린 책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잃어서 차 사고가 났고 그래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고 뒤 발견된 엄마의 자전거에는 긁힌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문지기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가 무슨 수사를 하다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게 될 테고 모든 의문은 풀릴 것이다.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먼저 방에 불을 껐다. 아빠가 나를 보러 올라오더라도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으면 했다. 기억에 의존해 어수선한 방을 더듬어 가며 침대 위로 올라갔다. 저녁 하늘은 흐렸지만 네모난 채광창을 찾아낼 정도의 빛은 들어왔다. 나는 창을 열고 가장자리를 잡고서 몸을 밖으로 끌어올려 지붕에 다리를 벌리고 걸터 앉았다. 잠시 숨을 돌렸다. 난 지붕 위가 좋았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었고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았다. 멀리 공원 끝에서 켄징턴 지구의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박물관에 도착하기까지의 미션을 여러 단계로 나눴다. 1단계, 아빠에게 들키지 않고 집을 빠져나간다. 2단계, 길고 어두운 복도를 기어서 통과한다. 3단계, 박물관에 들어간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좋아, 이제 가는 거야. 나는 몸을 일으켜 지붕 타일을 타고 가장자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오른발을 밖으로 내밀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가지를 디뎠다. 곧 왼발도 내려놓았다. 이제 가장 두려운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나는 내 신체 기관이 잘 협조해 주리라 믿으며 지붕에서 몸을 떼어냈다. 10살 이후로 줄곧 이 나무를 오르내려서 큰 문제는 없었다.
팔로 나무 몸통을 아는 채 다음 발을 디딜 곳을 더듬어 찾았다. 비옷을 입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그랬으면 지금쯤 내 깨끗하고 하얀 셔츠는 이끼로 엉망이 되었을 거다. 나는 주방 창문과 내 몸 사이에 있는 참나무를 방패 삼아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관리하는 잔디 위로 뛰어내렸다. 아빠는 나를 보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제야 심호흡을 하고 대문과 공원을 지나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1단계 성공.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 한 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물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